자, 제 6장 공공선택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냐면요. 공공재라고 하는 재화가 있는데 이 재화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서 시장에 맡겨두면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했죠. 자, 따라서 이로 인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공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라고 하는 존재도 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든 공공재를 다 생산 공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공공재 중에서 어떤 공공재를 공급할 것인가 또는 그 공공재의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마을이 있었을 때 이 마을에 도서관을 지을 거냐 또는 체육관을 지을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이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었을 때 이 도서관의 규모를 1000평으로 지을 거냐 2000평으로 지을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 자, 우리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 이러한 의사결정은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을 원하면 도서관을 짓고 체육관을 원하면 체육관을 짓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큰 도서관을 원하면 큰 면적으로서 공급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어떤 공공재의 종류와 그 규모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텐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각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집약하기 위해서 투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어떠한 공공재를 지을지, 그리고 이 공공재의 규모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제6장에서는 투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투표는요, 여러 가지 투표 제도가 있어요. 우리 그 대표적인 거 몇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투표 제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찬성을 해야지만 안건이 통과되는 제도라는 거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현재 우리 사회 상태가 A 상태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B라고 하는 사회 상태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에 붙였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서 사회 상태가 A에서 B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회 상태의 변화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회 상태가 A에서 B로 바뀌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겠죠. 따라서 만장일치제에 의해서 어떠한 안건이 채택되면 그것은 그 안건이 채택되기 전 상태에 비해서 항상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손해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사회 상태가 변화할 때 손해보는 사람은 없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만 존재하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장일치의 가장 큰 장점, 어떠한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된다면 그러한 사회 상태의 변화는 파레토 개선이다라는 것이고, 게다가 여기서 보시면은 자, 반대하는 소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찬성, 동의해야지만 그 안건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소수파가 존재하지 않아서 소수의 의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문장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반대하는 소수가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단점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 구성원이 모두 다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의 국민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는 안건이란 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회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장일치제에 의해서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and 두 번째, 자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B로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이 말은요 마치 사회 상태 A가 있고 사회 상태 B가 있는데 마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B로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만장일치 동의를 얻지 못해서 B로 옮겨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A라고 하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건데 이거는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B라고 하는 사회 상태보다는 A라고 하는 현재 상태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다른 상태에 비해서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우위의 다른 표현은 바로 현재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머무르다 이렇게도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죠?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B로 넘어갈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대부분 그러면 그냥 현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현 상태가 다른 상태에 비해서 우위를 갖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에로우의 공리 중에서 완비성을 위배하게 되는데 자, 현 상태가 A라고 하고 자, 사회 구성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는 현재 A에 있는데 B로 옮기거나 C로 옮기려고 해. B와 C 둘 중에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을지 한번 투표에 붙여보자 라고 했더니 자, B로 옮겼으면 좋겠는 사람 손들어봐 라고 했더니 만장일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만장일치가 안 돼요. 자, 그러면 C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 손들어봐 라고 하니까 또 만장일치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러한 경우에 B로 옮길 수 있어요? 못 가요. C로 옮길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럼 역시 그냥 현재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그럼 그냥 현재에 머물러야 되죠. 자, 그런데 현재에 머무른다고 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고 우리 이제 여기 B하고 C에 한번 집중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러면 대체 너희들은 B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C를 더 좋아한다는 거야? 자, B와 C로 못 가긴 못 가. 그런데 B라는 안건이 있고 C라는 안건이 있었을 때 이 둘 중에 너희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는 거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B하고 C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바로 우리 이것을 완비성을 위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에로우의 공리 완비성은요. 그 어떠한 사회 상태 두 가지가 주어진다고 해도 둘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어떤 걸 덜 좋아하는지를 항상 판단할 수 있다가 바로 완비성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동의가 이루어지려면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B랑 C가 있어. B랑 C가 있는데 B가 더 좋은 사람 손들어봐 하니까 만장일치가 안 돼. C가 더 좋은 사람 손들어봐. 만장일치가 안 돼. 그러면 B하고 C 중에서 뭘 더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완비성 위배한다 이 얘기예요. 항상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and 네 번째 의사결정 비용인데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안건이 통과되는데 필요한 동의를 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의사결정 비용입니다. 동의.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동의율이 30%인 수준인데 자, 원자력 발전소 추가 설치가 이루어지려면 50%의 동의율이 필요하다고 할게요. 자, 그럼 현재 동의율이 얼마가 부족하죠? 20%가 부족하죠. 그럼 이 20%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야겠죠.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뭐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필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동의를 구해야 내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바로 의사결정 비용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어떠한 안건이 통과되는데 필요로 하는 그 동의율 또는 찬성률이 높이 요구될수록 의사결정 비용은 많이 소요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의사결정 비용은 많이 소요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국회에서도요 그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법은요 그 국회의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어떠한 법률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률은 국회의원의 50%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야당과 여당이 이제 투표를 들어가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면은 어떠한 안건이 통과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법 중에는요, 헌법이라는 게 있는데 헌법 같은 거는 매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헌법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합니다. 약 66.7%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1인데 헌법 같은 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비용보다는 헌법을 개정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 왜?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하니까. 그런데 만장일치제는 몇 %의 동의를 요구한다? 100%의 동의율을 요구한다. 따라서 그 어떠한 투표제도보다도 의사결정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투표제도가 만장일치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만장일치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수결 투표제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냥 다수결 투표제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다수결 투표제도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다수결제라고 하면요, 우리는 단순 다수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국이 단순 다수결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요, 자, 50%를 넘기는 안건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안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안건이 통과되는 방식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A, B, C 3명의 후보가 이렇게 득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A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A 후보자는 50% 동의를 넘기지 못했죠. 득표하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단순 다수결 제도에서는 50%를 넘기지 못해도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후보자나 안건이 채택되는 방식인데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단순한 다수결 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재정학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다수결 제도는 기본적으로 과반수 다수결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하실 때 그냥 다수결 제도라고 하면은 과반수 다수결 제도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공부할 때 편해요. 아시겠죠? 자, 이 과반수 다수결 제도는요,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 자, 만약에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이렇게 세 후보가 득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득표율을 보인 C 후보를 제외해요. C 후보를 제외하고 A와 B 두 후보만 놔두고서 이제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자, 결선 투표라고 하는 거는요, 50%를 넘기는 득표율을 보이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는 것을 결선 투표라고 해요. 그래서 자, 이제 C 후보자를 제외하면 이제 후보자는 A와 B 두 명뿐이니까 이 두 명을 놓고서 투표를 하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동점이 나와서 50%가 나오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후보자가 50을 넘길 거고 다른 후보자가 그만큼 50을 못 넘기겠죠. 이렇게 해서 50%를 넘기는 후보자가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50%를 넘기는 후보자가 나오면 바로 그 사람을 대통령 당선자로 채택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1차 투표에서는 A가 1등이고 B가 2등이지만 결선 투표에서 C 유권자들이 이제 A로도 얼마 가고 B로도 얼마를 가겠죠. 만약에 그랬을 때 A로는 5%만 가고 B로는 20%가 가게 되면 45% 대 55%로 결선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B가 당선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게 우리와 프랑스의 차이점인데 사실 이것은 단순 다수결 제도와 과반수 다수결 제도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개념 보시면요. 과반수 이상의 50% 이상의 투표자가 지지하는 대안이 선택되는 투표 제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널리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바로 과반수 다수결 제도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저는 강의를 할 때 매번 과반수 다수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다수결 제도라고 할 겁니다. 제가 그냥 다수결 제도라고 해도 당연히 앞에 과반수 다수결 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선호의 강도가 반영되지 못해요. 자, 찬성하면 찬성의 한 표, 반대하면 반대의 한 표, 이렇게 1인 1표 원칙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다수결제는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1인 1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얼마나 뜨겁게 찬성하는지, 내가 이걸 얼마나 열렬하게 반대하는지 나의 선호의 강도를 표시할 방법이 없어요. 살짝 좋아해도 한 표고 엄청 좋아해도 한 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라고 하는 안건이 있어요. 근데 이 안건이 통과되면, 자,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사회 구성원 전체가 100명인데 이익을 보는 사람이 60명이라고 할게요. 자, 손해를 보는 사람이 40명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수결제에 의해서 투표를 붙이면 이러한 안건은 통과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자, 다수결제에 의하면 A 안건은 통과가 됩니다. 또는 채택이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A 안건이 통과된다. A 안건이 채택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익의 크기가 작아요. 자, 1인당 플러스 1만큼의 이익을 본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이익을 보는 집단의 전체 이익의 크기를 구해보면 플러스 60만큼의 이익을 얻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1인당 마이너스 2만큼의 손해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손해 보는 집단의 손해의 총 크기는 마이너스 8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안건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의 크기가 20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자, A라는 안건을 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의 크기가 있을 텐데 이 안건이 통과돼 버리면 이 이익의 크기가 전체 크기가 20만큼 감소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 A 안건은 통과되지 않는 게 옳아요. 그런데 다수결제에서는 선호의 강도를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로지 머릿수에 의해서만 어떤 안건의 통과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까 A 안건이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선호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선호의 강도를, 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의 크기만큼 선호의 강도를 나타내겠죠. 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손해 크기액만큼 이 A 안건의 통과를 막는 방향으로 자신의 선호의 크기, 선호의 강도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쪽의 선호의 강도와, 그러니까 이쪽의 찬성의 강도와 이쪽의 반대의 강도를 구했을 때 둘 중에 뭐가 더 클까요? 이쪽이 더 크겠죠. 자, 우리가 선호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강도가 있고 반대하는 강도가 있는데, 자, 이것이 이익과 손해, 플러스가 마이너스지만 부호는 중요하지 않고 절대값만 중요한 거죠. 따라서 절대값으로 따지면 선호의 강도는 크기가 60이고 반대의 강도는 크기가 80이니까 자, 얘가 더 커서 만약에 뒤에 공부하겠지만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점수 투표제에 의한다면 A 안건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자, 점수 투표제는요,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자신의 선호의 강도를 점수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는 투표 제도를 점수 투표제라고 해요. 자, 요거 조금만 이따가 더 보충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그래서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는 이렇게 머릿수로 1인 1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점 보겠습니다. 최소의 투표 비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따가 저 뒤에 가시면 5번에 교과서 203페이지 최적 다수결제가 있어요. 이 최적 다수결제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요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최적 다수결제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가능합니다. 넘어가고요. 세 번째, 다수의 횡포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다수의 횡포죠. 왜냐하면 다수 쪽 집단이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소수 집단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역시 이것도 다수의 횡포의 한 사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요거를요 한번 그래프로 설명을 해봅시다. 자, 가로축은 다수파의 효용이고요. 세로축은 소수파의 효용입니다. 현재 사회 상태가 A점에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그랬을 때 A점에서 C점으로의 이동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자, A점에서 C점으로의 이동은 다수파의 효용도 증가하고 소수파의 효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A점에서 C점으로의 이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 A점에서 G점으로의 이동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자, 그런데 A점에서 G점으로의 이동은요, 다수파의 효용은 증가하는데 소수파의 효용은 감소하는 그러한 사회 변화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사회 변화가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는 다수가 머릿수가 더 많기 때문에 소수파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다수파가 원하는 쪽으로 사회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소수파가 반대한다고 해도 소수파의 머릿수가 50%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인 거죠. 얘네들은요 50%를 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파인 거죠. 따라서 소수파의 반대도 불구하고 A에서 G로 이동하는 이러한 사회 상태 변화가 가능한데 우리 이것을 다수의 횡포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사례가 바로 요 사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혹시 A에서 B점으로의 이동도 가능하나요? 아니요. A에서 B점으로의 이동은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 A에서 B로의 이동은 다수의 효용은 감소하고 소수의 효용만 증가하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가 이것을 선호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다수파가 동의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는 A에서 B로의 이동은 불가능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다수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투표의 역설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 투표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교재 넘겨보시면 205페이지에 별도의 챕터가 있어요. 투표의 역설에 대해서 별도의 챕터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의 역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 발생하는 투표의 문제점인데 모든 개인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해요. 자, 사회 구성원 각 개개인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사회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해요. 자, 우리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두 번째 논점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 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 상태가 A, B, C 세 개의 상태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과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일로. 사과, 배, 귤 이렇게 세 개의 과일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사실 우리 이거를 X 얘를 XJ, 얘를 Y, 그다음에 얘를 Z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과, 배, 귤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과랑 배, 귤을 먼저 짝지어요. 자,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좋아? 물어봤더니 사과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사과하고 귤을 다시 물어봐. 그럼 사과랑 귤 중에 뭐가 좋아? 물어보니까 사과를 좋아한대요. 오케이. 너는 그러면 세 가지 과일 중에서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결론이 도출된 거죠. 자, 지금 부등호가 자 여기서 X랑 Y가 있는데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 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X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X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다시 여기서 X랑 Z 중에서 뭐가 좋아 물어봤더니 역시 그래도 X를 좋아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물어봐요. 사과, 배, 귤이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다르게 물어봐. 자, 배랑 귤을 먼저 물어봅니다. 자, 배랑 귤 중에 뭐가 좋아? 물어보니까 귤이 좋대요. 자, 얘가 Y고 얘가 Z니까 Y랑 Z 중에서 Z를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Z가 더 좋아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귤하고 사과를 이제 비교해요. 사과랑 귤 중에 뭐가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귤이 좋대요. 자, 이거는요. X랑 Z가 있는데 X랑 Z 중에서 Z를 더 좋아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요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세 가지 과일이 있고 이 세 가지 과일 중에 너 뭐가 제일 좋아? 너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해? 물어봤을 때 어떤 과일끼리 좋아하냐 짝짓는 순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순서로 물어봤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면 어떠한 순서로 물어본다고 해도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요 사례를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어떻게 짝짓는가 또는 어떻게 투표를 진행하는가 투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의 선호 체계를 부등식으로 한번 옮겨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사람이 답한 거다라고 해보고 한번 부등식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저거 우리 보면요. X가 Y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고 X를 Z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Y랑 Z 중에는요. 자, Z를 Y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자, Y보다 Z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영해서 부등호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Z가 오고 그런 다음에 Y가 오면 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결론 도출할 수 있나요? 네, 도출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요거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요거 사용했습니다. 요거 사용해서 부등식 도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랑 어때요? 부등호가 반대죠. X랑 Z 중에 나는 X를 좋아해. 여기서는요, X랑 Z 중에 나는 Z를 더 좋아해.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또 반영하려면 자, Z를 X보다 더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또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부등호가 지금 모순된단 말입니다. 모순된 부등호가 나와요. 바로 이게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는 투표에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데 투표의 역설이란 투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곧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투표의 역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205페이지에 별도의 로마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투표의 역설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도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자,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결 투표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다수결 투표 제도의 문제점이다 라는 것이고 자, 모든 개인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더라도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투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이행성을 충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X랑 Y가 있어요. X랑 Y 중에서는 X를 더 좋아한대. 그리고 자, 다음에 X랑 Y랑 Z 중에는 Y를 더 좋아한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X와 Z 중에는 X를 더 좋아해야 되는 거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우리 앞에서 이미 봤던 겁니다. 이행성.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X와 Z 중에는 X를 Z보다 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부등식을 전체를 다 정리를 하면 이거를 부등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X, Y, Z 이렇게 부등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부등식이 이렇게 논리적 모순 없이 일관되게 정리가 될 때 우리 이것을 이행성을 충족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등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X, Y, Z 나온 다음에 다시 X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모순된 부등식이 나오는 것을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부등식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행성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다수결 투표를 진행할 때 투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X, Y, Z 세 가지 사회 상태를 놓고서 투표를 붙일 건데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과일 이름 세 가지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사과, 배, 귤 세 가지 과일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또는 너는 이 과일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해?를 지금 뽑는 투표를 할 거예요. 제일 맛있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뽑는 투표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사과하고 배를 비교할 거예요. 자, 사과랑 배 중에 너 뭘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사과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사과하고 다시 귤을 물어보니까 사과랑 귤 중에는요, 사과를 좋아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이 사람은 세 가지 과일 중에서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동일한 과일 세 가지인데 투표 진행 순서를 이번엔 바꿀 거예요. 자, 배랑 귤을 먼저 물어볼 겁니다. 해봤더니 둘 중에 귤을 더 좋아한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과랑 귤을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귤을 더 좋아한대요. 이래버리면 판단이 모순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사과랑 귤 중에는 사과를 더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사과랑 귤 중에서 귤을 더 좋아한다고 하는 모순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투표의 역설입니다. 또는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나는 얘보다 더 좋아하고 나는 얘를 덜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모순 없이 하나의 부등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부등식이 이런 식으로 머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자, 앞에서는요, 우리가 사과를 X라고 하고 귤을 Z라고 할게요. 자, X, Z, Z라고 할게요. 자, 앞에서는요, X랑 Z 중에서 X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X랑 Z 중에서 X를 더 좋아해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요 부분만 보면 어때요? X를 Z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요, X랑 Z 중에서 Z를 더 좋아한대요. 보면은 요거는 또 요 부분을 보면 Z를 X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부등호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 없는 모순된 부등호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게 투표의 역설입니다. 자, 이렇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의사 진행 조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투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투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투표 진행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동일하게 투표한다 하더라도 투표 진행 순서만 바꿔줘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자신이 의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 진행 순서를 조작하는 의사 진행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다수결 투표 제도의 가장 큰 이론적인 약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205페이지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점수 투표제 공부할게요. 자, 점수 투표제는요, 각 투표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각 투표자가 자신의 선호만큼 각각의 대안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점수 투표제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안건은 A, B, C 세 개가 있다라고 하고 유권자는 갑과 을 두 명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각 유권자에게 10점씩의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유권자는요, 각 대안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점수를 부여하면 돼요. 자, 이렇게 5, 3, 2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갑은요, A를 제일 좋아하고 C를 제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을의 경우에는 A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선호만큼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호의 강도를 점수의 크기로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점수 투표제는 선호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투표제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선호의 강도를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점수 몰빵도 가능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A안은 총점 15점을 얻고 B안은 3점, C안은 2점을 얻기 때문에 결국 A 안건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서 채택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 바로 점수 투표제예요. 따라서 점수 투표제는요, 점수의 크기로서 자신의 선호의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기수적 선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서수적 선호와 기수적 선호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경제학 때. 자, 지금 요거 보시면요. A라는 안건과 B라는 안건이 있는데 어떤 유권자가 A에는 4점, B에는 2점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A를 B보다 더 좋아해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 나는 A를 B의 2배만큼 좋아해 라고 하는 절대값의 개념을 사용해서 내가 A를 B에 비해서 몇 배나 더 좋아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숫자의 크기가 선호의 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선호의 개념은 기수적 선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요 제도는 기수적 선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자, 따라서 기수적 선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앞의 사례에서 이익을 보는 60명이 있고 손해를 보는 40명이 있었는데 이익의 크기가 플러스 60이었고 손해의 크기가 마이너스 80이었죠. 자, 그러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선호의 강도가 이익의 크기와 비례할 테니까 어떠한 안건, 자, A라는 안건, 이 안건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선호의 강도를 점수화한다면 60점으로서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손해를 보는 집단은요, 80만큼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신이 이 안건에 반대하는 정도, 즉 반대하는 정도에 대해서 이것을 점수화시키면 80점만큼 반대하는 쪽에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죠. 따라서 점수로서 투표하게 되면 여기는 60점, 여기는 80점이기 때문에, 자, 반대하는 쪽이 더 점수가 높아서, 즉 반대하는 쪽이 더 선호의 강도가 높은 거죠. 반대하는 거에 대한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건은 채택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방금 우리 여기 사례에서 여기 플러스 60을, 그러니까 절대값 60인데 얘를 선호의 강도를 찬성의 강도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찬성의 강도. 자, 그런 다음에 요 마이너스 80을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얘를 반대의 강도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찬성하는 만큼 점수를 부여할 거고 반대하는 만큼 점수를 부여할 텐데 반대하는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A 안건이 채택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소수파인데도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파의 의견이 다수결제에 비해서 더 잘 반영된다, 더 잘 보호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수결 제도였으면 1인 1표기 때문에 머릿수가 밀려서 얘는 과반수를 넘지 못해서 이 안건은 통과됐을 거거든요. 그러면 소수파의 이익이 침해됐겠죠. 그런데 점수투표제에서는 소수파의 의견이 더 잘 반영, 보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1번 내용과 4번 내용 사실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 앞에서 다수결제의 문제점이 뭐냐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점수투표제는요, 다수결제와 달리 선호의 강도를 기수적 선호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다수결 투표 제도는 서수적 선호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나는 A를 B보다 좋아해. 여기까지만 선호로서 나타냅니다. 나는 A를 B보다 몇 배 좋아해, 얼마나 더 좋아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냥 A야 B야 물어보면 나는 이 둘 중엔 A가 더 좋아,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자, 너 이거 A란 안건이 있어. A 안건 찬성시킬 거야, 반대할 거야? 찬성과 반대? 난 그러면 A 안건 찬성이 더 좋아. 이렇게 A와 B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해? 까지는 표현을 하죠. 바로 이것이 서수적 개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죠. 그런데 점수투표제는요, 나는 A를 B보다 2배나 좋아해. 이렇게 기수적으로 자신의 선호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대신에 이렇게 나타냄으로써 투표의 역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는 서로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점수 투표제의 장점이고요. 다음에 이제 단점을 볼게요. 자,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에 취약합니다. 자,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재 202페이지 보충 설명 박스 보시면요.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행동을 이에 맞춰 변화시킴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 하는 행동을 뜻하는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 전략적 행동이란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는 우리는 이러한 문장보다는 실제 사례를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걸로써 설명을 드릴게요. 전략적 행동이 없는 경우래요. 자, 이 말은요.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유권자가 자신의 진실한 선호를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략적으로 거짓되게 선호를, 거짓되게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되게 자, A한테 물어봐요. A야, 너는 X, Y, Z에게 각각 얼마씩 점수를 줄 거야? 나는 정말 진짜로 5점, 4점, 1점이야. 그다음에 B한테 물어봐요. 나는 정말로 2점, 1점, 7점이야. 나는 Z를 제일 좋아해. 라고 선호를 표현하는 거죠. 자, C는요. 8점, 1점, 1점이라서 나는 X를 제일 좋아해.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각각의 유권자가 진실하게 각 대안에 대한 자신의 선호의 크기만큼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순수하게 투표를 진행하면 점수를 다 더해 보면 여기 X 안건이 점수가 제일 높죠. X가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결국 요 X 안건이 채택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누가 미리 예상하고 있다? B, 유권자 B가 만약에 투표를 이대로 진행하면 요로 하기 때문에 X가 채택될 건데 라고 하는 거를 B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B를 보세요. B는요. X, Y, Z 중에서 셋 중에 뭐를 제일 싫어해요? X를 제일 싫어해요. X를 제일 싫어하고 뭘 제일 좋아해요? Z를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B는요. 뭘 제일 싫어한다? X를 제일 싫어한다. 자, B는 X를 제일 싫어한다. Z를 제일 좋아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B는요. 이게 싫은 거야. 왜 싫으냐면 이대로 그냥 투표가 진행되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대안인 X 대안이 채택될 것이 눈에 뻔하거든요. 그래서 B는요, 이걸 막기 위해서 전략적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거짓말을 해요. 자, 나는 사실 Z를 제일 좋아하지만 X라는 안건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Y한테 자신의 점수를 몰빵했습니다. 자신의 점수를 몰빵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Y라는 안건이 채택되는 걸로 투표의 결과가 바뀌죠. 자, 이러한 투표의 결과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B가 전략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B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냐면 가장 싫어하는 안건 하는 X 안건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X 안건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좋아하지도 않는 Y 안건에 자신의 점수를 몰빵해서 X의 채택을 저지한 겁니다. 바로 이게 전략적 행동의 사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점수 투표제 하에서는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유권자가 점수를 몰아주거나 몰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이 가장 크게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투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투표자들의 전략적 행동은 그 어떠한 투표 제도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점수 투표제가 가장 심해요. 왜냐하면 점수 투표제는 점수를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앞에서 봤었던 다수결제는 몰아줘봤자 한 표예요. 그죠? 몰아줘봤자 한 표밖에 못 몰아줘.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한 표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점수 투표제는 자신의 모든 점수를
점수를 어떤 대안에 몰아줄 수가 있어요. 5점, 10점 이렇게 몰아줄 수가 있어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점수 투표제에서 이렇게 점수를 몰아줄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수적 선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Y와 Z 간의 선호가 바뀌게 돼요. Y와 Z 간의 선호가 바뀌게 되는데 이게 뭔 소린가 잘 보세요, 여러분. X라고 하는 대안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B가 전략적 행동을 해서 결과가 바뀐 거잖아요. 보세요. 자, 원래 X라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 X를 이제 무시하고 얘를 무시하고 순수하게 Y와 Z만 놓고서 뭐를 더 좋아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X를 일단 무시해요. X만 없고 그냥 Y하고 Z 중에서 지금 A, B, C 세 명의 유권자가 자신의 진실한 선호를 나타내었을 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X와 Z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하는지 판단을 해보면 자, Z가 9고 Y가 7이기 때문에 Z를 Y보다 더 좋아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인 거죠. 이게 진실이에요. 자, 일단 원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B가 보기에 X라는 대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X라는 대안이 다시 나타났어. 얘들아, Y랑 Z만 비교하지 말고 물론 Y랑 Z만 비교하면 우리 사회는 Z를 Y보다 더 선호하기는 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자에 X라는 애가 추가되었어. X라는 애가 추가되었거든. 그럼 이제 X라는 애까지 포함해서 투표를 다시 해보자. Y랑 Z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하는지 한번 투표를 해보자 라고 해보니까 이제 X라는 대안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Y랑 Z 간에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투표를 해보니까 Y를 더 좋아하는 걸로 투표 결과가 바뀌게 돼. 그런데 이거 우리 앞에서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를 공부할 때 뭔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게 무관한 선택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IIA를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IIA를 위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X라는 대안이 없었어. 자, X라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Y와 Z 간의 선호관계를 따지면 Z를 더 좋아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데 X라는 애를 포함해서 Y와 Z를 비교하니까 Y를 더 좋아하는 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X라고 하는 거는 Y도 아니고 Z도 아니에요. X라는 대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에 의해서 Y와 Z 중에서 너 이 둘 중에 뭐를 더 좋아해? 애가 이 선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과일 좋아하는 편인데 아보카도를 안 좋아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보카도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입에 넣어본 적도 없어서 사실은 아보카도의 맛은 알지 못하는데 제 딸의 증언에 의하면 비누 맛이 난대. 그래서 저는 아보카도를 안 먹어요. 또 왠지 제가 좋아하는 맛이 아닐 것 같아. 보세요. 자, 제가 딸기라는 게 있고 배라는 게 있다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보카도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제가 딸기랑 배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하냐? 그럼 저는 딸기도 좋아합니다. 자, 딸기도 좋아해. 그런데 자, 요 두 개만 놓고서 비교할 때는 딸기를 제가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교 대상이 아보카도가 추가됐어요. 아보카도랑 딸기랑 배 중에서 뭐 먹을래? 물어봤더니 혹시 내가 아보카도를 먹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진실된 선호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배 라고 이렇게 바뀐다면 이거는 무관한 선택 대상에 의해서 얘와 얘 사이의 선호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IIA를 위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수 투표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IIA를 위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게 뒷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선호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도 있지만 선호의 강도를 기수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에로우의 공리 중에서 독립성을 위배한다. 자, Y와 Z 중에서 둘 중에 뭘 더 좋아해? 라는 판단은 순수하게 Y와 Z만 놓고 비교를 해야지 Y와 Z
X가 아닌 제3의 선택 대상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Y와 Z 중에 뭐를 더 좋아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점수 투표제는 매우 장점이 있는 투표제이지만 동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전략적 행동에 취약하고 그리고 선호의 개념을 기수적 선호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LO의 공리 중에서 IIA를 위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번에 보다 투표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보다 이름이 이쁘죠? 자, 보다는요, 점수 투표제의 일종인데, 자, 우리 점수 투표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안에 점수를 몰빵할 수 있잖아요. 10점, 빵점, 빵점, 9점, 1점, 빵점 이렇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다 투표제는요, 좋아하는 순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안이 5개면 가장 좋아하는 대안은 5점, 두 번째 좋아하는 대안은 4점, 세 번째 좋아하는 대안은 3점 이런 식으로 대안의 개수에 따라서 최고 점수를 부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점씩 내려가면서 순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대안이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3점, 2점, 1점 부여할 수 있고 대안이 4개다 라고 한다면 4점, 3점, 2점, 1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안이 10개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대안에 10점 부여하고 두 번째 좋아하는 대안에 9점 부여하고 10번째로 좋아하는 즉 제일 좋아하지 않는 대안에 1점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게 점수 투표제의 일종인 보다 투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다 투표제. 자, 이거는 점수 투표제의 일종인데 M 빼기 1점 이렇게 해서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자, 이 방식은 선호의 강도를 나타낼 수는 있는데 점수 투표제에 비해서는 그 자유도가 떨어지죠. 이해하시겠죠? 한번 양자를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 점수 투표제라면요. A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면 그냥 A안에 3점 빡 몰아줄 수가 있는데 보다 투표제의 경우에는 제일 좋아하는 대안에 3점. 왜? 대안이 3개니까 제일 좋아하는 대안은 3점이겠죠. 자, 3점 주고 그 다음 좋아하는 대안에 2점, 그 다음 좋아하는 대안에 1점. 이렇게 1점씩 떨어뜨려 가면서 나머지 대안들에게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점수 투표 투표제와 보다 투표제의 차이점은 점수 투표제는 점수 몰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 몰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에 취약한데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점수 투표제와 지금 보다 투표제가 있는데 자, 둘 중에서 투표자의 전략적 행동에 더 취약한 곳이 어디냐? 바로 점수 투표제가 더 취약해. 왜냐하면 점수 투표제가 더 극단적인 점수 몰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수 투표제에서 전략적인 행동이 더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다 투표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대안이라고 해도 2점이나 1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점수 투표제는 내가 좋아하는 대안에만 또는 내가 미는 대안에만 점수를 몰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극심하게 전략적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점수 투표제의 일종으로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우리 지금 공부했지만 점수 투표제는 기수적 선호 개념을 사용하면서 대신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방금 공부했습니다. 자, 이 방식 하에서는 극단적 대안보다는 중도적인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안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나머지 대안들에게도 순서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대안들이 있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대안이 있고 가장 왼쪽에 있는 대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중도적인 대안인데 자, 어떤 사람은 가장 왼쪽 대안을 선호해. 예를 들어서 자, 정치 후보를 뽑는데 극우 후보가 있고 중도 후보가 있고 극좌 후보가 있어. 여기는 거의 뭐 공산주의자에 가까운 만큼 극좌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극우, 중도, 극좌가 있었을 때 자, 어떤 사람은 극우를 좋아해. 그런 다음에 극우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다음 번으로는 뭐 우파, 중도, 좌파, 극좌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반대로 자, 극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를 제일 좋아하지만 그 다음이라면 좌파, 중도, 우파, 극우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 중도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중도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파, 좌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극우와 극좌를 제일 싫어하겠죠. 이런 식으로 분포할 텐데 자, 얘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점수를 어느 정도 여기다가 부여해주고 얘도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원래 또 중도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가운데에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수가 쌓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점수가 쌓이고 또 여기에도 원래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점수를 싹 다 더해보면 이쪽 가운데에 점수가 많이 모인다 이 얘기예요. 한번 제가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후보자는요, 극우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5, 4, 3, 2, 1이고, B라는 유권자는요, 극좌를 제일 좋아해.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자, C는요, 이렇게 점수 부여했어요. 자, 좌팔색에 5, 4, 3, 2, 1 이렇게 점수하고 점수 이렇게 이게 갔어요. 그래서 자, 한번 점수를 싹 다 더해 보니까 가운데가 19점이 나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운데에 쌓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운데에 쌓여서 가운데에는 오며 가며 점수가 쌓여서 중도적인 대안에 점수가 많이 쌓여서 중도적인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지을 건데 자, 1000평짜리 도서관이 있고 3000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5000평짜리가 있어요. 자, 우리 어느 정도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투표에 붙이면 보다 투표에 붙이면 일반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도적인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방식은 중도적인 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투표에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보다 투표 제도는 점수 투표제하고 비교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점수 투표제예요. 그래서 점수 투표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역시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략적 행동 유발 가능성 있고 IIA를 위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점수 투표제나 보다 투표제의 경우에는 선호의 강도를 지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다수결제의 경우에는 선호의 강도를 서수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 X가 좋아, Y가 좋아 하면 나는 X가 좋으면 X의 한 표, Y가 좋으면 Y의 한 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X를 Y보다 몇 배 좋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수결 투표 제도는 서수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각각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점수 투표제는 IIA를 위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다수결제는 이행성을 위배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투표 제도가 예를 충족하면 죄송해요. IIA를 위배하면 대신 투표에 역설이 발생하지 않죠. 이 말은 곧 이행성은 충족한다 이 얘기예요. 이행성은 충족한다. IIA를 위배하면 이행성은 충족해요. 반대로 이행성을 위배하면 IIA는 충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다 완벽하게 충족하는 완벽한 투표 제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LO의 불가능성 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회 각자 구성원들의 생각을 사회적 선호로 하나로 이렇게 집약하는 완벽한 사회 후생 함수 또는 거의 이꼬르로 투표 제도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자, 그 효율성을 충족하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모두 다 동시에 충족시키는 완벽한 투표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를 충족하면 다른 한 가지를 위배해. 한 가지를 충족하면 다른 한 가지를 위배해.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행성과 IIA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요? 다수결제하고 점수투표제가요. 자, 다음으로 최적 다수결제 보겠습니다. 자, 최적 다수결제는 다수결제예요. 자, 다수결제이긴 한데 우리 요 앞에서 봤던 건 과반수 다수결제였잖아요. 자, 과반수 다수결제는 찬성률이 어떠한 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찬성률이 50% 이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50%를 넘어서면 이제 그 안건은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최적 다수결제는 어떠한 안건이 통과되는 데 필요한 찬성률을 반드시 50%로 정하는 게 아니라 투표 운용 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찬성률을 찾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마다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 그 각각의 사안마다 최적의 찬성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떠한 안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자, 그런데 A라는 안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소한 안건이야. 그래서 얘는 굉장히 사소한 안건이라서 한 20% 정도의 찬성률이 최적이야. 또는 B라는 안건은 얘는 45% 정도의 찬성률이 최적이야. 그런데 C라는 안건은 굉장히 이거는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아주 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야. 따라서 C의 경우에는 80% 정도의 찬성률이 필요해. 이렇게 각각의 안건마다 그 안건에 적합한 최적의 찬성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안건에 찬성 비율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A 안건의 경우에는 찬성률이 20%만 넘어가도 A 안건은 채택되는 것이고 B 안건은 45%만 넘어가도 채택되는 거고 C 안건은 80%가 넘어야지만 채택될 수 있는 그러한 다수결제를 최적 다수결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최적이란 말은 최적의 찬성률을 의미하고 그러한 최적의 찬성률이란 투표제도 운영에 따르는 총 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 비율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각각의 안건마다 최적의 찬성 비율은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가벼운 사안일수록 최적 찬성 비율이 낮을 것이고 반대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최적 찬성 비율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 파악하시고요. 자, 우리 투표 운영에 따르는 총 비용은요, 두 가지 비용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의사결정 비용이고 두 번째가 외부 비용이에요. 자, 의사결정 비용은요,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만장일치제는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어떤 안건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의사결정 비용이 높은 투표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새롭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했었을 때, 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겠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동의표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해요. 따라서 찬성 요구 비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비용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외부 비용인데, 자, 만약에 어떤 사회에서 찬성하는 사람이 60%야. 그 말은 아직 이 안건에 반대하는 사람이 40%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대로 어떤 안건이 채택되어 버려서 통과돼 버리면 이 40%의 사람들은 이 안건을 반대하는 상태에서도 안건이 통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있을 텐데 또는 싫어하는 정도가 있을 텐데 우리 그것을 외부 비용이라고 해요.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요거는 부담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싫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얘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비용은 반대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의 크기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만장일치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떤 안건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느끼는 부담도 없어요. 그래서 만장일치제는 외부 비용이 0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부 비용은 찬성 요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외부 비용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조금만 더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대학교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한다라고 해봅시다.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죠. 어떻게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냐라는 입장도 있고 아니야, 대학교까지는 나와야 되니까 대학까지는 무상교육을 하자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현재 40명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40명의 동의를 구할 때까지 발생하는 의사결정 비용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상태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나머지 60명은 현재 이 안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60명이 느끼는 부담이 외부 비용이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현재 우리가 동의율이 70%다, 찬성률이 70%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70%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우리 이것을 의사결정 비용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상태대로 안건이 통과돼 버린다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이 있겠죠. 우리 그것을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이 투표 운용의 총 비용을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한 명에서부터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수평축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의사결정 비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재 체제에서는 단 한 사람 최고 권력자만 결정을 하면 어떤 안건이 통과되기 때문에 독재 체제에서 의사결정 비용은 가장 낮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만장일치제로 가면서 필요한 동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결정 비용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많은 동의자를 확보하는데 의사결정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동의자의 숫자가 증가한다고 한 것은 반대로 반대자의 숫자가 감소한다는 걸 얘기해서 외부 비용은 점차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프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의사결정 비용과 총 비용의 합이 투표 제도의 총 비용이기 때문에 얘와 얘를 더해야 되는데 자, 이 곡선의 높이와 여기서 요 높이와 요 높이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두 곡선을 수직으로 합할 겁니다. 자, 수직으로 합하면 이러한 형태의 총 비용 곡선이 나타난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랬을 때 이 투표 총 비용의 최소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자, 동의자 수를 n명을 요구할 때 자, 동의자 수는 n명이고 찬성률은 large n분의 small n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100명이고 만약에 여기가 60명이라면 자, 60%, 100분의 60이니까 60%의 찬성률을 얻었을 때 그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투표 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찬성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60%가 바로 최적의 찬성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로직을 통해서 각각의 안건마다 최적의 찬성 비율을 도출하는 투표 제도예요. 이렇게 해서 도출한 다음에 요 찬성률을 넘어가면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다수결 투표 제도에 붙이는 것이 바로 최적 다수결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의 최소점을 구하는 거다. 총 비용을 최소로 만드는 동의자 수 또는 찬성 비율을 구해서 다수결 투표에 붙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투표의 역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수결 투표 제도 하에서 각 개인들의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선호가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투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사회 구성원 A, B, C 3명의 사회 구성원이 있습니다. 자, A의 선호 체계를 보니까 X, Y, Z 순으로 좋아한대요. 요거 문제 있습니까? 요거 문제 없어요. 자, A는요, X를 제일 좋아한대요. Y는요, 그 다음에 Y 좋아하고, 그 다음에 Z 좋아한대요. 근데 B는요, Y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X를 제일 싫어한대요. C는요, Z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Y를 제일 싫어한대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인들의 선호 체계에는 이행성을 충족한다 이 얘기죠. 모두 다 이행성 충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모아서 이제 이것들을 취합을 해서 집약해서 사회적 선호를 만들 건데 이것들을 취약해서 모은, 집약해서 모은 사회적 선호가 즉 사회적 부등식이죠. 바로 이게 이행성을
위배할 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때 우리 이것을 투표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이랬을 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자, 우리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면 의사 진행 순서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X, Y, Z 세 개의 대안이 있는데 자, 의사 진행 순서를 각각 어떻게 해볼 거냐면 자, 먼저 X랑 Y를 먼저 표결에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이기네랑 Z를 표결에 붙일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Y랑 Z를 먼저 투표에 붙이고 이기네를 그런 다음에 X랑 투표에 붙일 겁니다. 자, 먼저 X, Y 해볼게요. 자, X가 좋아, Y가 좋아 해볼 겁니다. 자, A는요. 난 둘 중에 X가 좋지. 자, B한테 물어봤습니다. X가 좋아, Y가 좋아? 나는 Y가 좋지. 자, C는요. X가 좋아, Y가 좋아? 나는 X가 좋지. 어때요? 2대 1이죠. 따라서 X가 선택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X가 선택되겠죠. 자, 그럼 이제 X와 Z의 표결을 붙입니다. 자, 이제 물어보는 게 X가 좋아, Z가 좋아요. X가 좋아, Z가 좋아, 나는 X가 좋지. X가 좋아, Z가 좋아, 나는 Z가 좋지. 자, X가 좋아, Z가 좋아, 나는 Z가 좋지. Z가 이겼죠? 자, 따라서 Z가 결론이 납니다. 자, Z가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투표 진행 순서를 바꿔볼 겁니다. 자, Y랑 Z를 이제 하는 거죠. Y가 좋아, Z가 좋아, 나는 Y가 좋지. Y가 좋아, Z가 좋아, 나는 Y. 더 해볼 필요 사실 없죠? 바로 2대 1이니까. 자, YZ, Z니까 Y가 이기겠죠. 자, Y가 더 좋은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X랑 Y를 해볼 거예요. 자, X가 좋아, Y가 좋아 해보니까 Y가 좋아, Y, 다음에 X니까 X가 이겼죠? 그래서 여기는 X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때요? 동일한 대안들을 놓고서 투표에 붙였는데 투표 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결론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러한 사회적 선호 체계를 한번 하나의 부등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X랑 Y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한다고 했죠? X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X랑 Z 중에서 Z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자, Z는 빨간색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도출된 선호체계는 요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한번 선호체계 한번 도출해 볼게요. Y랑 Z 중에서 뭐를 더 좋아한다고 했죠? Y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요. X랑 Z 중에서는 X를 더 좋아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Z 앞자리에 X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YZ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요렇게 이어 붙이면 얘가 요렇게 오게 되면은 Z가 이렇게 뒤에 오게 되겠죠. 자, 우리 그래서 사회적 선호 체계는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 요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X보다 Z를 더 좋아한다고 했어. 근데 뒤에서는 자, Z보다 X를 더 좋아한대. 말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선호체계입니다. 즉 이행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 개인들의 선호는 이행성을 충족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집약해서 만든 사회적 선호체계는 이행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할 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투표의 역설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사실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요. 왜 이러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러한 또 다른 각 개인들의 선호 체계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요거는요. 방금 요거랑 달라요.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각 개인의 선호 체계를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해 볼게요. 자, 먼저 A라는 사람은요. X, Y, Z 세 가지 대안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한대요? X를 제일 좋아한대요. 자, 우리 이러한 선호 체계를 그래프로 옮겨 그릴 건데 자, 대안이 X, Y, Z가 있고 좋아하는 순서대로 높은 점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A는요. X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X에 제일 높은 점을 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니까 Y한테 두 번째 점을 줄 거고 Z한테 제일 낮은 점을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이 얻어집니까? 네, 얻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쪽에 지금 선이 없지만 선이 이쪽에 이렇게 한번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산 모양으로 보이십니까? 자, 우리가 산이 있는데요. 자, 산이 요렇게 생긴 산이 있고요. 요렇게 생긴 산이 있습니다. 자, 얘는요. 봉우리가 몇 개 있죠?
한개. 우리 얘를 단봉형이라고 해요. 단봉형.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요, 봉우리가 2개 이상 있죠. 1개가 아니면 모두 다 2개 이상이니까 바로 이게 다봉형이에요. 다봉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의 형태를 파악할 때 저 봉우리가 몇 개 있나를 볼 건데, 자, 지금 이러한 경우에는 봉우리가 1개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일 높은 꼭지점이 1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따라서 A의 선호체계는 단봉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B를 볼게요. 자, B는요, Y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Z래요. 그 다음에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봉우리가 여기에 1개 있으니까 역시 B도 단봉형 선호체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마지막 C입니다. 자, C 보시면요, Z를 제일 좋아한대요. Y, 그 다음에 X순이래요. 이해하시죠? Z, Y, X순입니다. 역시 얘도 봉우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역시 얘도 단봉형 선호체계예요. 자, 그러면 세 사람 모두 선호체계가 단봉형 선호체계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단봉형 선호체계를 갖는 경우에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단봉형 선호를 갖는 경우에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한번 해볼까요? X, Y, Z끼리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사실 불필요한데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X, Y, Z가 있는데, X, Y, Z가 있는데, 자,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X, Y 먼저 해볼게요. X, Y. 자, X, 다음에 Y니까 Y가 더 앞에 있네요. 그래서 얘는 Y가 이기고요. 자, Y랑 Z인데 Y가 이기네요. 자, Y 나오고요. 자, YZ입니다. 자, YZ니까 Y가 이기네요. 그 다음에 X랑 Y 하니까 X랑 Y는 X, Y니까 Y가 이기네요. 그래서 똑같이 Y가 나와요. 어때요? 일치하죠? 그래서 모든 개인들의 선호체계가 단봉형이면 투표의 역설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갖고 있으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느낌적인 느낌, 직관적인 직관이 딱 드시죠? 그런 생각이 들어야 뭔가 필링이 딱 드는 겁니다. 약간 센스가 있는 거죠. 자,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갖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경우에는요, C라고 하는 사람이 다봉형 선호를 갖는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랑 비교하면 A, B는 똑같아요. X, Y, Z, X, Y, Z, Y, Z, X, Y, Z 똑같습니다. C만 바뀌었어요. C만 아까는 Z, Y, X인데 이번에만 Z, X, Y로 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는 이제 다봉형 선호가 됐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한번 옮겨 그려 볼게요. 자, Z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X래요. 그 다음에 Y래요. 그래서 요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치면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의 선호체계는 다봉형 선호체계인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다자를 쓸게요. 다봉형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다봉형 선호체계가 있게 되면은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엔 이거 해보지 않을게요. X, Y, ZX 이거 안 해볼게요.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투표의 역설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봉형 선호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다봉형 선호체계는 사실 약간 비이성적인 선호체계예요. 요건 사실 약간 뭐랄까 좀 극단적인 선호체계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한번 음식을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자, 매운 음식을 잘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매운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 맵찔이가 있어. 자, 맵찔이. 매운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운 음식 싫어하는 사람, 매운 음식 좋아하는 사람 있겠죠? 자, 그러면 음식에
그 매운 정도가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 음식의 매운 정도를 이렇게 수평선으로 두면 이쪽에 있는 음식일수록 안 매운 음식이고 이쪽으로 올수록 매운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운 음식을 좋아한대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선호는 여기에서 정점이 있겠어요? 여기에 정점이 있겠어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에 정점이 있겠죠? 자, 나는 매운 걸 좋아해.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매운 게 아니라면 그 다음 매운 게 좋아. 또는 그 다음 매운 게 좋아. 그 다음 매운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또는요. 어떤 사람은요. 안 매운 걸 좋아한대요. 자, 외국인이야. 평생 매운 걸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얘는 안 매운 걸 제일 좋아한대요. 근데 안 매운 음식이 없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조금 매운 거 약간 먹을 수 있대요. 조금 매운 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안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봉형 선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매울 거면 화끈하게 맵던가 안 매울 거면 하나도 안 매운 게 좋아. 이런 사람이에요. 매울 거면 속에서 불나게 맵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맵거나 나는 양극단이 좋아. 나는 이게 가운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게 싫어. 나는 적당한 게 싫어. 나는 극단적이야. 자, 매울 거면 엄청나게 맵거나 아니면 안 맵거나 엄청나게 맵거나 아니면 안 맵거나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게 다봉형 선호야. 극단적이야. 매울 거면 아주 맵고 안 매울 거면 하나도 맵지 말래. 그 중간이 없어. 바로 다봉형 선호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호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선호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갖고 있으면 반드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일단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갖고 있으면 투표의 역설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겠죠. 자, 다봉형 선호가 투표의 역설의 원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투표의 역설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다봉형 선호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서 몇몇 사람이 누군가가 다봉형 선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랬을 때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투표의 역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은 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이 의사결정은 1차원적인 의사결정이에요. 1차원적인 의사결정. 자, 1차원적인 의사결정이 뭐냐? 한 가지 공공재만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1차원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결론이 한 개뿐일 때를 1차원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만약에 자, X가 도서관이에요. 자, 그리고 Y가 체육관이에요. Z가 공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서 1차원적인 의사결정은 도서관, 체육관, 공원 이것 중에서 우리 마을에 어떤 걸 건설하는 게 제일 좋겠어? 라고 하는 한 가지 물음에만 답을 구하는 투표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결론은 도서관 또는 체육관 또는 공원
이라고 하는 딱 하나의 결론만 도출돼요. 한 가지 종류의 결론만 도출된다고요. 자, 우리 이것을 1차원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가지수가 한 개뿐인 것을 1차원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어떤 걸 우리 마을에 지어야겠어? 물어보는 게 그거 하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2차원적인 의사결정이 있어요. 2차원적인 의사결정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두 가지 대상인 거예요. 두 가지 대상. 자,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도서관, 체육관, 공원과 또 뭐가 있냐면 규모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마을에 도서관, 체육관, 공원 중에서 어떤 걸 짓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한 가지 물음과 and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의 적정한 규모는 어느 정도겠어? 작게 만들어야겠어? 크게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규모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을 2차원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원적인 의사결정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조금 더 한 가지 더 살려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여행을 가려고 해요. 자, 이번에 여행을 목적지를 어디로 갈까? 유럽을 갈까? 미국을 갈까? 아니면 호주를 갈까? 자, 이렇게 세 군데 후보지가 있어요. 자, 일단 요거 셋 중에 어딜 갈까? 요거는 1차원적인 의사결정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2차원적인 의사결정으로 바꾸려면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 여행 경비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까? 자, 저렴한 여행이 있을 거고 적당한 여행이 있을 것이고 화려한 럭셔리 여행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여행 경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까?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묻는 경우에는 여행지는 어디로 할까? 그리고 그 여행지의 여행 경비는 대중소 중에서 어느 정도를 쓸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의사결정을 2차원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해요. 자, 이 자리에 경비 규모가 아니라 교통수단도 올 수가 있어. 자, 셋 중에 어디를 갈까? 그리고 거기를 가는 교통수단은 배로 할까? 비행기로 할까?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할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의사결정을 내려내는 것을 2차원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결정해야 되는 가지수가 세 가지면 3차원의 의사결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가지수가 많아지면 많아짐에 따라 다차원적인 의사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1차원적인 의사결정에서만 통하는 내용이에요. 1차원적인 의사결정에서만 통하는 내용이고 교과서 밑에 207페이지 보시면요. 다차원적인 의사결정에서는 모든 개인들의 선호가 단봉형이더라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다차원적인 의사결정과 1차원 의사결정의 차이점입니다. 자, 1차원적인 의사결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일부 개인이 다봉형 선호 갖고 있으면 투표의 역설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차원적인 의사결정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 단봉형이라 하더라도 투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문제풀이 시간에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은 요 다차원 의사결정의 결론, 이 내용에 대해서만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